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9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수락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30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제 비용은 관세랑 통관 수수료 합한 거랍니다.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제 비용은 미착품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다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고 유형은 55 수입이 될 겁니다. 그지?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것 따박따박 적고 주의할 점이 있었다. 그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수입하더라도 거래처를 애너하임 적는 게 아니다. 그지?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세관장이라고. 인천 세관장을 적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데 하단부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only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한다. 공급가액 부분은 세관에서 우리한테 개별 소비세, 관세, 각종 세금 이런 거 매기기 위한 그들만의 관세청에서 세관에서 정한 금액일 뿐 우리 장부에 적히는 자산 취득 원가하고 다른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자료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차변 부가세 대급금 적으면 되고 그지? 관세 요거는 물건 취득 원가니까 미착품 계정이라는 문제 자료 제시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통관 수수료도 마찬가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미착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됐죠?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입력할 때 품목 수량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오케이.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3월 30일입니다. 유형 55 수입이고 품목란에 원재료 적어주지 뭐. 원재료 그리고 수량의 1 적어주지 뭐. 공급가액은 500만 원. 그지? 부가가치세 50만 원. 거래처는 주의하자 그지? NIM 아니고 세관장이다. 인천 세관. 그리고 전자역 분계.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추가할 거 더 있었다 그지? 관세랑 통관 수수료 합한 거 제 비용 65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를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계정 과목 미착품이라는 걸로 입력합시다. 650000. 그래서 토탈 돈 나가는 거는 50만 원과 65만 원 합한 금액이 돈 나가고 돈 뭘로 주었다고요?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4월 26일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마음의 구매팀 직원과 주식회사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6만 5천 원 공급 대가를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문제 푸는 것과 관계없지만 주식회사 마음 구매팀 요 사이에 의라는 단어 추가합시다. 그죠? 주식회사 마음이라는 매출 거래처가 있는데 그 회사의 구매팀 직원과 주식회사 마음 입장에서는 구매팀이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팀이다. 그지?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주세요라는 차원에서 우리 물건 사주는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밥값 우리가 냈다. 접대비 지출이다. 그지? 자, 밥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안 된다, 그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매입적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면 매입적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다, 그지? 지금 보는 지출은 접대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적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표 받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안 한다 이거지.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런 내용이 출제된 거다. 그지? 별표 쳐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잡아 줍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차변 접대비, 대변 외상거래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를 국민카드 그렇게 입력하면 될 거다. 됐지요?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거래인데 우리가 돈을 식당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카드사로 주니까 그지? 국민카드를 거래처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했다. 자, 입력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날짜는 4월 26일. 자, 차변에 접대비인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 많이 팔아주세요라는 차원의 접대다, 그지?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할 겁니다. 800번대 코드. 자, 모범 정답 보니까 500번대도 정답 인정된다라고 인정해 줬는데 억지다,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800번대를 입력하는 거지. 자, 800번대 접대비고 금액은 자 16만 5천 원을 보면 밥값 15만 원, 부가가치세 1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지? 16만 5천 원 전체를 다 차변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지? 자, 165000 그리고 대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식당이 아니고 뭘로? 카드사, 국민카드로 적어준다. 국민카드 법인 됐지요? 입력 완료. 3번 문항 7월 29일 백두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해서 이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전표 내용부터 입력 딱 하고 나서 추가 작업하면 되겠네. 자,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지? 그러면 전자 여부란을 부라고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물건 재화용료 구입했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50일 과세 유행이고, 그지? 회계 처리는 직원 야근 식사니까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공장 관리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되겠다. 돈은 어떻게 줬습니까? 자, 밥값 15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15만 원, 165만 원 돈 주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외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 나와 있다, 그지? 이 내용 보면서 대변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자, 입력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도 세금계산서가 증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품목란에 적혀 있는 거 입력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지?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7월 29일. 자, 메뉴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다. 7월 29일. 유형 50일 과세 품목란에 식대라고 적어주죠. 자, 수령 단가는 공란이고 150만 원, 15만 원. 식당 이름이 뭡니까? 백두식당. 자, 전자여부 종이다, 그지? 부라고 정확하게 체크합시다. 0번 누르든가 아니면 공란으로 넘어가자. 자,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지? 대변에 미지급금 1500000대네.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끝났고 이제 추가 작업합시다. 예정신고 기간에 즉 7월 29일자 거래니까 7, 8, 9월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2기 예정신고서에 반영이 되었어서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누락하고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걸로 반영시키라고 했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한다 그지? 이전표를 체크하고 상단의 간편 집게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누른다.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예정 누락분이라고 보인다. 요거를 선택한다. 그래서 요거를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할 거니까 2020년 10월이라고 적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전표에 대해서 이제 누락이라는 보라색 표시가 딱 나타난다. 그지? 자, 참고로 확인해 봅시다. 2기 확정 신고서에 요게 진짜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자, 참고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10월부터 12월. 자, 신고서 열어보면 그지?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습니다라고 표시되고 상세 내용 보니까 150만 원, 15만 원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입력했던 게 잘 반영되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4번 문항 봅시다. 10월 12일 다음은 주식회사 수락산업의 2019년 12월 31일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작년 말 내용이다. 그 뜻이다. 그지? 자, 올해 10월 12일 자기주식 200주를 총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올해 10월 12일에 자기주식을 처분했는데 처분 분개하십시오. 그 뜻이다. 그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계 처리하자고 했다. 그지? 자, 대변에 자기 주식 없애줍니다. 얼마 없애야 됩니까? 자, 자기 주식 200주를 구입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이 120만 원이랍니다. 200주 구입했던 자기 주식 중에 200주 전체를 다 처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0만 원 자체가 없어질 거다. 그지? 자,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으로 100만 원에 팔아먹었대. 12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2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적고 싶은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야 되는 자본 계정 과목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을 적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자 이겁니다. 혹시 나의 반대 포지션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내 이름으로 입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근데 좀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손해봤지만 차변에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적을 게 아니고 나의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40만 원 있는 상태니까 그지 40만 원이라는 큰 금액 중에서 20만 원만 감수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전혀 나타날 여지가 없고 20만 원 전체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만 원 기록한다 이겁니다. 의미는 뭐다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자본 계정 과목 잔액 4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차감시키는 겁니다라는 의미이다. 됐죠? 요거 물어보는 거다.
분수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0월 12일. 그럼 일반적 변명기다, 그지? 10월 12일 대변의 자기 주식 금액이 얼마? 120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이지 돈 100만 원을 받고 핵심은 이거지. 차변이 뭐 이름이 차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요거를 적어주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전표 입력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열려있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모두 4월과 6월에 발생한 거래로 가정하고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하나씩 파악해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다, 그지? 자, 첫 번째 내용. 6월 10일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제화의 생산에 전용했다. 면세 사업에 전용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기계장치는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었다. 취득을 작년 6월 25일에 했다. 취득가액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기계장치 사면서 자, 우리 회사는 과세사업자고 면세사업자는 겸업사업자입니다. 기계장치를 사면서 이 기계장치는 면세사업에는 안 쓰고 올리 과세사업에만 씁니다 라고 하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있었을 거다, 그지? 300만 원. 그거를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그게 작년에 취득했을 때 상황이야. 그래 놓고 올해 와서 그 기계장치를 뭘로 이제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이제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겁니다. 야, 면세로 쓸 거면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매입세 공제 받았니? 그러면 면세로 용도 바꾸는 순간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를 토해내야 되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상황 이해하시죠? 그래서 재화의 간주공급 중에서 이러한 상황을 면세 전용이라고 부르더라. 자, 면세 전용에 대해서 이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금액을 발라내야 됩니다. 자,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자, 두 개로 일단 나누자고 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아닌지로 나눕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면 뭘로? 과세표준 시가가 원칙이고 딱 하나 예외가 판매 목적 타삽장 반출 후 그 경우에만 원가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맞다, 그지? 그때는 인위적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되고 이름이 간주시가라고 했습니다. 별게 아니고 애당초에 3천만 원 주고 기계장치 샀지만 그거는 작년 일이잖아. 그런데 오늘은 2020년도잖아, 그지? 2020년 1기 확정 기간이라고 4월부터 6월이라고. 그러면 회계로 따지면 감가상각을 인식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가치가 감소할 건데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과세표준을 적용해버리면 너무 세금이 크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성격 부분을 좀 감안하자라는 것이 간주시가 규정이었다. 그지? 자, 간주시가 규정은 건물 구축물은 한 과세기간당 5%씩 가치 감소한다고 보고 건물 구축물 아닐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당 25%씩 가치 감소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기계장치는 건물 구축물 아니다, 그지? 과세기간 하나당 25%씩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과세표준 3천만 원
에서 출발해서 가치가 감소했을 거야. 100% 출발해서 가치 감소하는데 한 과세기간당 25%씩 감소해. 과세기가 몇 개 지났는지 따져봐야 되겠다. 그지? 작년 1기였잖아. 그지? 작년 1기. 그 다음에 작년 2기가 있었을 거고 올해 지금 1기다. 그지? 그러면 작년 요때 지겠잖아. 하나, 둘, 두 개 지났다 이거 합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2만큼 감소할 거야. 그러면 100%에서 25% 곱하기 2를 빼면 뭡니까? 50%다. 그지? 그래서 3천만 원 취득원가인데 오늘 현재 과세표준 재화의 간주공급에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고요? 1,500만 원 나온다 이거 합니다. 요거 곱하기 10% 150만 원만큼을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하면 될 거다. 됐죠? 그래서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간주시가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론편 문제에서 등장이 많이 되는데 실기편 문제에서 물어보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쪽 내용을 보니까 제품에 대한 타겟형 대체 거래들 중에서 재화의 간주공급을 팔라내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고 2번 내용은. 그리고 3번 내용도 재화의 간주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합정 반출, 줄여서 직매정 반출이라고 부른다고 했다가 지금 그 내용이 출제된 거야.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냥 이론편에서 문제 묻는 게 아니고 실기편 문제로 만들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별표 치고 잘 연습해 둡시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거야. 아시겠죠? 자,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내용 분석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 화면 좀 올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내용 분석했고 두 번째 내용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한 내역이 있거든. 타겟형 대체 내역이다. 그거 중에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 발라내 보자 이겁니다. 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썼다고 이거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다. 그지? 야, 접대 목적으로 물건 쓸 거면 애당초 매입소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매입소공제 다 받아 먹어 놓고 왜 엄하게 쓰니? 그지? 그래서 요거 맞고, 자, 과세표준은 뭐 시가가 되겠다. 면세 사업의 전용, 요 위에 있는 1번도 면세 전용이고 아래에 면세 전용은 또 한 개 더 나왔다. 그지? 요것도 맞고. 자, 제품은 감가상각 자산 아니니까 시가가 과표다. 그지? 7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 2000cc 수선에 사용했다. 제품을 업무용 승용차 수선에 사용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야, 이런 목적으로 쓸 거면 애당초 매입소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매입소공제 받았니? 그렇게 따지는 거다. 재화의 간주공급 맞고 이런 거를 재화의 간주공급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로의 전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모두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 너 아니라고 물어보는 좋은 문제다. 자, 다만 네 번째 내용이 조금 오버 같아. 자, 우리 회사 제품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재화의 간주공급에서는 이런 거 배운 적 없다. 그지?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는 재화의 간주공급 안 해랍니다. 우리 물건 우리가 쓰는데 어때? 그지? 원칙적으로 우리 물건은 우리 마음대로 쓰면 돼.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뭔가 세금이 누락될 여지가 있다. 그럴 때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딱딱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법상 해석을 보면 집행기준 예규라는 거가 국세청의 해석이거든요. 그 해석을 보면 어차피 나라에 주는 거잖아. 나라가 소비하는 거 어차피 부가가치세 나라에 세금 내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굳이 재화의 간주공급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랍니다.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냐면 기억나십니까? 면세 항목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정책적 목적으로 몇 가지 면세 항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물건 주는 거는 어차피 나라가 소비하는 거니까 굳이 부가가치세를 매길
실익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면세 거래로 보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취지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설사 국가에 무상으로 준다고 굳이 재화의 간주 공급을 적용해가지고 세금 매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나라가 소비하는 거니까.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국세청 해석에 있긴 있는데 뭐 이 부분까지 이 문제에 등장시키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문제니까 좀 완벽하게 수정해서 판단을 아시겠죠? 판단하는 내용은 설명드렸는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중요한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었다, 그지? 하나는 견본품으로 주는 거. 그런 거는 영업에 필요하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 두 번째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 선전 목적으로 배포하는 거, 그런 것도 영업 활동할 때 필요하니까 사업상 증여를 안 본다고 했다, 그지?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으로 수정해서 문제 수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정해서 학습하십시오. 이 내용도 맞기는 맞지만 조금 해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수정합니다. 제품 홍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라는 내용으로 수정합니다. 제품 홍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그지? 이런 거는 영업 활동이 필요한 활동이므로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야.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싹 발라낸다 이겁니다. 됐지요? 2번 내용 분석했고 이제 마지막 3번 내용 분석합니다. 낙서 지우고. 자, 3번 내용은 제품의 직매장 반출액이랍니다. 정식 명칭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었다, 그지? 자, 원가 1,000만 원, 시가 1,500만 원이고 적법하게 세금계에서 발급했고 당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과세나 총관납부 승인 사업자가 아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 맞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다른 형태의 재화의 간주 공급과 차이점이 5가지 있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다른 유형의 재화의 간주 공급은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야, 매입수 공제 받았다가 너 엄하게 쓴다고 반칙이야. 애당초 매입수 공제 받아 먹었던 거 토해내라는 취지였고, 지금 보려고 하는 타사업장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 취지가 뭐라고요?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거였다 이겁니다. 환급이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고 일반 확정 신고 때만 환급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자금 경직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주기 위한 규정이었다 이겁니다. 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유형의 재화의 간주 공급과 차이점이 크게 5가지가 있었다, 그지?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애당초 매입세 공제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초 매입세 공제 여부 안 따진다. 두 번째, 다른 재화의 간주 공급 유형들은 그 성격상 세금減税발급할 수가 없어. 그러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서울 본점, 부산에 있는 직매장 서로 다른 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부라고 서로 달라. 그지? 둘 다 우리 회사야. 그러다 보니까 요 사업장에서 저 사업장으로 이동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과세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줄여서 TI라고 쓸게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유형들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닐 때 시가가 과세 표준이었다, 그지? 그런데 요거는 원가가 과세 표준.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자 단위과세
주사합장 총괄납부 요런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면 굳이 판매 목적 다수합장 반출이라는 게 필요가 없더라, 그지? 그래서 총괄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합장 총괄납부 이런 게 적용된다면 적용자는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네 번째 특징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반드시 판매 목적이어야 된다, 그지? 직매장에 반출하는 거야지 사용 또는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판매 목적만 인정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거를 직매장 반출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었다 이겁니다. 요거를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내용은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 맞고 세금계산서 발급 잘 했고 과세 표준은 시가가 아니고 원가다 이겁니다. 이렇게 판단한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고요. 너무 좋아.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다. 자, 정리했고 이제 신고서에 반영시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엽니다. 자, 기간이 현재 1기 확정이네. 4월부터 6월. 자, 요 내용들 중에서 전부 그지 과세 쪽에 반영돼야 되는데, 매출이면서 과세 쪽에 반영돼야 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4번 라인에 반영하는 거예요. 왜? 그 성격상 재화의 간주 공급은 그 성격상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으니까 4번 라인에 적어야 되는 반면 only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1번 라인에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라인부터 적읍시다.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부가세 100만 원 나오고요. 자, 그다음 그 외의 재화의 간주 공급은 4번 라인에 적는다. 자, 1번에 있던 거 그냥 다시 또 귀찮지만 한 번 더 적을까? 1번에서 분석한 과세 표준 1,500만 원이었고 2번에서는 세 가지 항목이었다, 그지? 3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합해 볼까요? 자, 1,5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하면 2, 4, 3, 00, 000 나옵니다. 그거를 적어준다. 2, 4, 3, 00, 000 됐지요?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수락산업의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됐지요? 빨리 작성합시다. 밑에 내용은 뭡니까? 위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 날 받기로 계약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알았다? 뭐 당연한 소리지. 오케이.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데 주의할 점. 하늘상사는 2020년 10월부터 12월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한우갈비는 2020년 11월부터 임대했다, 그지? 그래서 세 달 중에서 두 달 치면 들어갈 거다, 그지? 됐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10월부터 12월. 자, 변경된 이자율 1.8%, 그지? 2020년도는 1.8%가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있지 않답니다.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할까요? 예, 클릭해야지, 그지? 1.8%가 적용돼야 되니까 2020년도는 예,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클릭하면 1.8%가 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안 내고 나와 있잖아, 안 내도, 그지? 2020년도는 1.8%입니다. 알았다. 1.8%로 세팅해야 되겠다. 자, 하나씩 입력할게요. 먼저 하늘상사 주식회사 2층 1호면 동은 뭐 채점 대상 아닌가 보다, 그지?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갑시다.
2층 1호. 자, 면적 150. 용도 사무실. 자, 2020-0701 2022-0630 2억 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됐습니다. 그다음 한우갈비 2층 2호 면적 100 용도 음식점. 자, 2020-1101 2022-1031 1억 5천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쭈르륵 계산해서 표시해 준다. 그래서 결론값이 두 군데 빌려줬잖아, 그지? 월세 따지니까 1,300만 원.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계산돼서 과세표준 이렇게 나온답니다. 14354-918.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요. 학습 차원에서 한번 검사해 볼까요? 자, 1,300만 원은 뭡니까? 200만 원짜리 월세 두 달치니까 4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짜리 월세 3개 900만 원. 그렇지? 900만 원과 400만 원 합한 게 1,300만 원일 거고. 보증금은 그렇지? 한 군데는 2억 원, 한 군데는 1억 5천만 원이더라. 그렇지? 그래서 하나는 3달치, 하나는 2달치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열심히 계산해서 합산한 게 요거겠지. 하나만 하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참고로 검사해 봅시다. 1억 5천만 원짜리 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열심히 프로그램이 계산해 준 금액이 45만 원 되네. 요게 맞는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 1억 5천만 원 곱하기 1.8%야. 여기 1년치다고. 그런데 지금 보는 거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1일에 대한 내용이거든. 366 2020년도는 6년이다. 그지? 366분의 60일 계산하면 45만 원 톡 튀어나올 거라고. 계산해 볼까? 150 000 000 곱하기 1.8 곱하기 0.01 하면은 270만 원 나오는데 곱하기 61 나누기 366 하면 45만 원 톡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45만 원 450000 그지? 이렇게 계산해 봤고 하늘 상사에 대한 보증금도 마찬가지 논리로 검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 저장할까요? 예. 자, 문제 3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다음은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그지? 3개월마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분계를 한다. 그지? 그거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자, 합계장 시산표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잔액 요렇고 부가세 예수금 잔액 요렇습니다. 자, 미수금 계정에는 미수금이라는 게 있네. 그지? 미수금 계정에는 2기 예정 신고에 대한 정리를 했더니 환급이 나왔대. 환급세액이 나와서 50만 원. 요게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상태다. 2기 확정 신고할 때 가산세가 20만 원 생겼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추가로 돈 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알고 있다, 그지? 됐습니다. 정리하는 분기에 바로 들어갑시다. 자, 참고로 궁금해할 분 있네. 자, 합계장 시산표가 12월 31일 현재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 동안의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부가세 신고 납부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하잖아.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정리하는 분계를 3개월 단위로 따박따박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있는 내용은 합계랑 다르잖아. 합계는 진짜 1월부터 12월 동안 쌓여왔던 금액인데 남아있는 금액은 합계 금액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왜? 3개월마다 따박따박 정리했으니까. 3월 달에 1, 2, 3월분 정리했고 6월 달에 4, 5, 6월분 정리했고 10월 달에 9월 말에 7, 8, 9월분 정리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 11, 12 세 달치에 대해서만 잔액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입력하기 전에 분계 그냥 해버릴게. 차변, 대변. 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 전부 없앤다, 그지? 부가세 대급금 33100000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없어졌다. 미안해요. 자, 이렇게 적었고 차변은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전부 없애버린다, 그지? 43100000. 그래서 얼마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까? A 빼기 B 하면 43100000 빼기 33100000 하면 1000만 원 납부해야 될 것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1000만 원 이렇게 적고 싶은데 변수가 몇 가지 있으니까 고려하자 이거지. 자, 1000만 원 납부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기 예정 7, 8, 9 세 달치에 대해서는 정리해 보았더니 환급세액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정 신고 때는 환급 안 되니까 그지? 확정 신고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환급세액을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고 그걸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1000만 원 납부할 필요 없고 자 50만 원 돌려받을 거 있으니까 1000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변에 있는 미수금을 없애는 거야. 50만 원, 그지? 50만 원 없애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고 싶다 이겁니다. 10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950만 원 될 것 같아. 됐죠? 근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되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답니다. 2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회사가 생돈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간접세니까. 그런데 예외가 2개가 있었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생돈 내야 되는 예외가 2가지 있었다. 첫 번째, 지금 보는 가산세. 가산세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생돈 내야 돼. 그 부분은 비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지? 그 부분은 우리 회사가 생돈 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비용이 등장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지만 비용이 등장할 수 있는 예외 2가지 이것도 좀 잘 알아두자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산세 때문에 우리 회사는 비용이 등장했고 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겠지. 20만 원 정정했고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95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50만 원 뺀 950만 원이 아니고 거기서 20만 원 추가돼야 되니까 97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 봤고요. 자, 세금과 공과 입력할 때는 뭐 생성과 관련돼 있다는 거 없으니까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고 모금 정답 보니까 이 20만 원을 기분 나쁘다 잡손실이라고 처리하는 것도 정답 인정되었습니다. 됐죠? 둘 중에 편한 거 하시고 세금과 공과가 조금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지요?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회계관리 모듈 와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알아서 수동결산으로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12월 31일자로. 자, 지워버렸네. 자, 다시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431000000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3100000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10만 원. 그지? 그 다음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코드 2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적히는 미지급 세금은 그지? 970만 원 되더라. 2번 문항. 다음은 당사의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 및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 분계를 실시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됐죠? 자, 정기예금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발생일자 7월 1일, 만기일자 내년 6월 말. 됐죠? 1년짜리 정기예금이네. 2천만 원 넣어놓고 연이자율 1.5%고 이자 언제 받냐면 내년 6월 말에 만기 때 받는답니다. 내년에 받는다 하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해 수익 인식해야 된다. 그지? 차변, 대변. 대변에 이자 수익 인식하자. 얼마? 계산해야 되겠네. 자, 2천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0.01 하면은 1년치 이자가 30만 원인데요. 올해 인식해야 되는 거는 12개월 분의 6개월이 될 겁니다. 7, 8, 9, 10, 11, 12. 그지? 그러면 월할 계산하니까 그지? 30만 원 곱하기 0.5 15만 원 되겠네. 그다음에 요거를 자산으로 미수 수익으로 기록한다. 됐죠? 자, 그다음 차입금. 내 마음 금고에서 빌렸고요. 2020년 10월 1일 빌려서 2020년 9월 말이 만기입니다. 금액은 1억 원이고 연이자율은 3%.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분씩 후 지급한답니다. 6개월 단위로 따박따박 이자 지급할 거래. 자, 1억 원에 대해서 3% 하면 300만 원 1년치 이자입니다. 1년치 이자를 다시 300만 원 1년치 이자인데 6개월씩 나누어서 150만 원, 150만 원 지급할 거다 이겁니다. 자, 내년 4월 1일에 6개월치 지급할 건데 올해 3개월에 대해서는 10, 11, 12 올해 3개월에 대해서는 비록 내년에 돈 지급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식하자 이겁니다. 그지? 차변에 이자 비용 3개월치 이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개월치 이자. 됐죠? 자, 3개월치 이자 얼마요? 자, 300만 원이 12개월치거든.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75만 원 계산됩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내년 4월에는 6개월치 150만 원 주겠지, 그지? 뭐 그거는 내년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올해에 대해서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비용 인식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분석한 거 입력합시다. 그래서 요 4개 라인을 입력하는데 뭐 전표 번호를 하나로 입력하십시오. 즉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뭐 요구사항 없으니까 뭐 전표 번호는 입력 신경 쓸 필요 없이 차변 대변 순서로 뭐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차변 대변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도 되고 뭐 상관없을 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차변에 미수수익 15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15만 원 적고 뭐 그 다음 라인에 적어도 되는데 뭐 그 다음 라인 적으면 점표 번호가 좀 달라지니까 이왕이면 점표 번호 동일하게 입력할게요. 점표 삽입 버튼 눌러서 차변 끼워 넣자. 차변에 이자 비용 75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75만 원 이런 식으로 동일한 4개 라인이 동일한 번호가 되도록 저는 작업해 보았습니다. 3번 문항.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형으로 가입하고 2,500만 원을 보통예금 납입했다.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기회형 DC형으로 가입하고 1,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했다. 아시겠죠? DB형은 즉 확정급여형은 연금 불입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입한 돈에 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불입한 돈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따박따박 관리해야 되고, DC형은 확정기회형은 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버린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연금 불입한 돈 주인은 누구라고? 종업원이라고. 그래서 회계 처리는 굉장히 단순하더라. 불입한 돈에 대해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됐죠? 그래서 2,500만 원은 차변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1,300만 원은 차변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자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수동결산으로 작업하면 되겠지. 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요? 자, 얼마였습니까? 자, 2,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줬다, 그지? 보통예금 2,500만 원 줬고, 그 다음 라인에 뭐 적어도 됩니다만 점표 번호가 달라지는 거 보기 싫어서 그냥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확정기형은 어디? 판매부서 직원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800번대 코드의 비용이겠네. 퇴직급여 806 요걸로 입력하고 금액 얼마요? 1,300만 원 됐습니다. 이것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 금액을 그러면 2,500만 원에서 1,300만 원 합한 금액으로 수정하면 되겠다, 그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수정 타이핑 할 필요 없이, 그지? 스페이스바 누르면 차변 대변 일치시키는 3,800만 원으로 싹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4번 문항.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으로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으로 정액법, 그리고 표시방법으로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업권은 작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작년 말 잔액이 6,400만 원이었다.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행하시오. 단골 메뉴다, 그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문제다.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과 달리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 과목 쓰지 않고 해당 계정 과목을 바로 차감시키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애당초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차감되고 나서, 즉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따라서 문제 자료도 취득원가가 제시되는 게 아니고 미상각 잔액이 제시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지? 자, 그리고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어. 우리 교육용 K랩 프로그램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only 800번대 코드로만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판관비로 갈 수도 있고 제조원가로도 갈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것과는 직접 관계 없을 수 있겠지만 문제 완성도를 위해서는 문구 추가해 주는 게 좋겠지. 자, 비용 계정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됐죠? 이렇게 괄호 내용 끼워주는 것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분석합니다. 그래서 자, 방법에 대해서 정액법이라고 제시되어 있네. 설사 정액법 제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액법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죠? 무형자산의 경우. 그 다음에 잔존 가치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 없다 없더라도 뭘로 본다고? 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 특징도 알고 있자. 자, 그러면 이제 정액법 삼각 들어갑니다. 자, 취득원가에서 출발하면 참 좋은데 취득원가 자료가 없어.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하는 거야. 2020년 초의 금액 6,400만 원에서 0원을 뺀다. 잔존가치 요거를 자, 애당초 출발점이 당초 취득원가라면 총 내용연수로 나누겠지만 출발점이 미상각 잔액이니까 나누는 것도 잔존 내용연수로 나눈다고. 그래서 총 내용연수가 5년인데 5년 중에서 1년이 경과했잖아. 작년도 1년치 상각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이 6,400만 원이다. 그지? 그럼 1년치 해먹었으니 상각했으니까 5년 나누기 5년 빼기 1년 그러면 4년이 잔존 내용연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400만 원 나누기 4 한 금액이 결론값이 된다. 6,400만 원 나누기 4는 1,600만 원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지. 그러면 작년도 초에 취득해서 작년도 1년치 상각해서 얼마? 1,600만 원 했다고. 그러면 애당초 취득 원가는 얼마라고요? 1,600만 원 차감되고 난 것이 6,400만 원이니까 6,400만 원 플러스 1,600만 원 하면 8,000만 원이 애당초 취득 원가였어. 애당초 작년 1월 달에 취득할 때는 8,000만 원 주고 취득했거든. 잔존가치 0 나누기 총 내용연수 5년을 가지고 해마다 따박따박 1,600만 원씩 상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분석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됐죠? 80 나누기 5 하면은 1,600 당연히 나오지 뭐. 됐습니다. 자, 금액 분석했고 입력합시다. 뭐 수동 계산 해도 되지만 자동 계산이 조금 더 편할 거다. 그지? 자, 자동 계산으로 작업하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1월부터 12월 누르고 판관비 쪽에서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영업권에 대해서 그지? 얼마? 1,600만 원 올해 상각해야 됩니다. 라고 딱 금액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다. 됐죠? 자, 열려있는 메뉴 모두 닫고 원천징수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미란 4번 500번 사무직 주민등록번호 이렇고 원천징수 관련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하십시오. 사원 등록 내용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월 귀속 급여 자료 입력하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토탈 3가지 작업을 하랍니다. 3가지 작업하면서 겨우 6점 배점이야. 그죠? 그래서 시기표 문제 4번의 특징인 것 같아. 원천징수 문제는 점수 비중 자체가 작아. 크지 않은데 작업할 거는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핵심 키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빨리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자, 3가지 작업 열심히 할 거고, 자 문제 보완해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복수 정답이 인정되었거든요. 저 이거 사원 등록함에 있어서 이제 부양가족 탭도 작업하래. 그러니까 입사일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는 기초자료 탭이고. 기본사항 탭이고 부양가족 입력하는 거는 부양가족 명세 탭인데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본인에 대해서 이미란에 대해서 부녀자 공제 여부를 체크하는지가 채점 포인트가 될 건데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체크하든 안 하든 모두 정답이다라고 발표되었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려면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고 오케이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어. 다만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라는 내용이 지금 없다 보니까
분할적 문제 체크하든 안 하든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어. 그래서 우리 학습할 때는 자료를 끼워 넣어서 학습합시다. 자, 됐죠? 이유 아시겠죠? 복수 정답 같은 거 논란 없애기 위해서 문제 보완하는 거다. 자, 낙서 지우고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제대로 자, 보완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자, 관로 2번 자료 보면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자로서 사원 등록에 등록하도록 하며 기준금액은 25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되는 직원이다라는 의미인데 뭐 여기서 국어가 우리 약합니다. 회계, 세법 하는 분들이 뭐 저도 약하고 그래서 이 문구가 좀 이상해.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자로 입력해라 그 뜻이다, 그지? 그래서 써라는 요 단어는 필요 없어. 써 빼고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자로 사원 등록에 등록하도록 하며 아시겠죠? 기준금액은 4대 보험 가입하려면 보수 월액 달마다 얼마 받는지를 적어야 된다고. 그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가 부과되니까 4대 보험료가. 그래서 보수 월액을 적을 때 250만 원 적으라는 의미거든. 요 앞에 월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지. 월 25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지. 그 다음에 분할적 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총급여 자료가 나와야 돼. 달마다 250만 원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달에 받는 게 그거보다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어야 돼. 뒤에 부분에 자료 추가합니다. 뭐라고 추가하냐면 총급여액은 연 3천만 원 이하이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뭐라고 적냐면 여기 적는 거야. 요 뒤에다가 총급여액은 연 앞에 나오는 숫자는 월이다, 그지? 뒤에 있는 거는 연이야. 연 3천만 원 이하이다. 자. 총합소득금액. 자,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한다, 그지?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그지? 총급여액 자체가 3천만 원 이하면은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보다 작을 거다,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분할적 공제가 됩니다라고 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문제 보완해서 이제 풉니다. 됐죠? 자, 세 가지 작업 빨리 해보자. 먼저 사원 등록 메뉴 열자. 원천 징수 모듈에서 사원 등록. 자, 입력하자. 누구다고? 500번의 이름 이미란이라고. 이미란.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89 1016 20588815 입사가 2020년 5월 1일 그리고 사무직이다, 그지? 그러면 생산직 여부가 부라고 기본 세팅되어 있거든. 건드릴 거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에서 근무한다라는 말 없다, 그지? 국외 제공도 그냥 기본 세팅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국내에서 근무한다 그 뜻이다, 그지? 그 다음에 4대 보험 모두 적용해야 되거든. 가입해야 되거든. 보수 월액이 250만 원이래. 입력하자. 여기 2500000 2500000 그 다음에 25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됐죠? 세 군데에다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때,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한 군데에서 관할하거든. 고용산재공단 거기에다가 제출할 때 이렇게 250만 원이라고 신고할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작업하자. 부양가족 명세 탭.
이미란 본인에 대해서 뭐 부전자 체크 이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주세영입니다. 주세영. 87 1121 181 24 12 그지? 자, 소득 없다 그지? 배우자는 나이는 따질 필요 없고 소득금액 요건만 따지면 되는데 소득 없어 백수야. 그러면 공제될지 기본공제 대상자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선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녀 주민세. 자, 4번 주민세 17 1211 3012 417 자녀고 그지? 나이 요건 충족하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니까 20세 이하 선택하면 되겠지. 다만 7세 이상 아니잖아 그지? 3세다 보니까 자녀라는 체크 안 됩니다. 그죠? 7세 이상 아니다라는 거 프로그램이 자동 판단해 준다.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연말정산 시 일괄 적용하기로 한다. 소득세에 대한 특례가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 가면 우리가 접하게 된 내용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율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 그런 부분을 출제했다 이겁니다. 제 85회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건드려지겠는데 또 그 사람 소행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또 유사하게 출제되었네. 어떻게 하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당황하지 말고 빨리 이런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에서 한번 선택해주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입력합시다. 추가사항 쪽에 적어주는 거다. 자, 추가사항 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당 내용을 적어주는데 일일이 못 외워. 조세특례 제한법은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수시로 그 율이 바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출제한 사람은 너 요거까지 좀 외워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할 수 없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선택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됐죠? 자, 입력하면 되는데 예전에 제 85회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되어서 우리 교재 수록을 했고 그 내용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겠네. 말했어. 스트레스 받지 마.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자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책 목적상 뭐 이렇게 정했다가 뭐 저렇게 바꾸었다가 막 수시로 바꾸는 규정이 있다고. 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은 34세 이하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조금 혜택 준다 이겁니다. 너무 대기업만 몰리지 말고 중소기업도 좀 취업하십시오라는 정책 차원에서 이런 세법 규정을 정했대요. 법소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된답니다. 법소정 업종이 쭉 나와 있을 거다, 그지? 그거는 이제 세법 적용할 때 규정 찾아야 되겠지. 자,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은 3년간 70% 이래.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그런데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90%래. 뭐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지? 어쨌든 규정이 요래.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가 기간이랍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을 한도로 한답니다. 자, 지금 보는 내용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자, 이제 문제 자료 분석해 봅니다. 이미란 최초 취업일이랍니다. 입사일인데 최초 취업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미란이 31세다, 그지? 31세. 그러니까 세법 요 감면 규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경력 단절 여성 이건 아니고 요 청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경우 5년간 90%다 그지?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그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 가면 여부 나이가 31세고 자, 가면 기간은 언제 입사 언제 했다고? 5월 1일에 입사했다고? 2020-0501부터 자 언제까지냐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야. 그러면 2020년도다 그지? 올해가 2021, 2, 3, 4, 5 2025년 5월 1일이 5년 되는 날이고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니까 2025년 5월 말까지 그때까지 적용한다 이겁니다. 괜찮아. 지금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쨌든 세법 규정에 맞춰서 지금 해석은 해드리고 있는데 외울 수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관건은 빨리 입력해보고 선택해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율 보십시오. 수시로 바뀌었다고. 애당초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100%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세법이 또 바뀜에 따라서 막 50%도 있고 70% 몇 프로? 그지? 70%도 있고 90%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율이 여러 개 선택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 문제의 경우 90%가 정답이다고. 급여 이제 감면 적용하는 걸 매달 월급 줄 때 소득세 원천 인수하자는 거지. 그때 감면 적용할 건지 아니면 매달 급여 줄 때는 적용 안 하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그냥 적용해 버릴 것인지 또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거는 문제 자료로 이제 판단하는 거지. 문제 자료로 입력하는 거지. 연말정산 때 일괄해서 적용한다고 나와 있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입력하는 거지 뭐. 연말 입력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사원 등록 작업 끝났고 메뉴 닫읍시다. 자, 그 다음 갈 길이 멀다 그제 빨리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입력하고 원천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업하자.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고 5월 급여를 6월 달에 주었답니다. 5월 급여인데 지급을 6월 10일에 지급했고요. 자, 이미란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표시 여부 체크합니다. 그러면 과세는 검정, 비과세는 파랑으로 표시된다. 자, 기본급 210만 원 입력하자. 기타 수당 항목 중 기타 수당은 과세에 해당한다. 기타 수당 안 보이니까 추가로 등록해야 되겠다, 그지? 과세면서 기타 수당. 자, 정기 부정기는 채점 대상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자. 정기지 뭐. 그래서 가끔 주는 보너스, 야근해야 주는 야근 수당, 그 다음에 실비 변사적 급여 요 세 가지를 제외한 거는 정기라고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자, 검정색 기타 수당 나타났다, 그지? 여기다가 30만 원. 그 다음 식대 20만 원인데 회사는 구내식당 운영하지 않고 있고 별도 식사는 제공 안 한다. 밥 안 주고 돈만 준다고 그러면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지? 파란색 식대에다가 20만 원 적어주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하는 10만 원은 과세로 집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력하고 나면 과세로 250만 원, 비과세로 10만 원 집게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아래쪽에 다시 나타납니다. 비과세 10만 원은 제출인지 미제출인지 다시 구분이 되어서 표시되는데 미제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좀 이따 작성할 건데 그때는 총 지급액으로 얼마 끌려온다고요? 과세 금액이 250만 원과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가 0이니까 그지? 250만 원 플러스 0, 250만 원이 총 지급액으로 끌려올 거다. 됐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자 공제 항목은 보면서 입력합시다. 뭐 똑같으면 놔두고 혹시 자료 제시 내용이랑 다르면 고치면 되겠다, 그지? 국민연금 112500, 건강보험 83370, 장기요양 8540, 고용보험 2만 원, 대출금이라는 게 있네, 그지? 대출금 추가로 등록합시다. 대출금 F2 버튼 눌러서 하나 선택하자. 대출 선택하면 되겠네. 자, 대출금에 얼마요? 30만 원. 그 다음에 소득세 16530, 지방소득세 165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자료 입력 작업 끝났고요. 차인 지급액이 2057410이라고 나오네. 오케이. 자, 작업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천지수 인상신고서 메뉴 엽시다. 귀속은 언제입니까? 5월 급여인데 지급을 6월에 했다, 그지? 신고급은 정기하면 조금 전 입력 내용 끌려오고요. 총지급액 분석했다, 그지? 250만 원. 그 다음에 소득세 등은 지방소득세 포함 안 된 거, 그지? 나라에 내는 소득세 16530만 끌려오는 것이다. 됐습니다. 확인했고. 전월 미환급 이런 자료는 제시된 거 없으니까 그냥 공란 비워두면 되겠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 2020년 3월 기속 기타 소득 지급 내역이다. 자료를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십시오. 소득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할 것. 코드 나와 있고 일시적 강연료네. 오케이.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이고 제시된 주민번호 정확하다. 됐습니다. 3월 기속이고 지급 3월 16일에 했다. 자, 입력합니다. 기타 소득자 등록 101 최국민. 자, 거주자국. 자, 소득구분은 강연료다, 그지? 내국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89 0123 1546 944. 주민등록번호 아는 실명이다, 그지? 111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자, 필요경 비율 60%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으로서 기타 소득 필요경비 60% 인정되더라. 됐습니다. 자, 입력했고요. 자,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지급을 언제 한다고? 3월 16일. 자, F2 버튼 눌러서 최국민 불러오고 자, 귀속 3월, 지급일 3월 16일 맞다, 그지? 오케이. 지급 총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 300만 원만큼의 필요금이 인정되고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지? 그 금액에 대해서 20% 40만 원만큼 소득세 원천징수, 그 금액의 10% 4만 원만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라고 나타납니다. 됐죠? 자, 내용 닫고 3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는 2020년 9월 30일 퇴사한 영업부 최유람에 관한 자료다.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 내용 수정,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을 하고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됐죠? 1단계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일 입력하는 것이다. 최유람 선택해서 기본사항 아래쪽에 퇴사 연월일 적어줍니다. 얼마요? 언제요? 자, 입사일은 2005년 12월 1일 입력돼 있고 퇴사일은 2020 9월 30일 적어주고 그 다음 요게 1단계였습니다. 퇴사일 적어주면 퇴사라고 표시된다, 그죠? 오케이. 2단계
퇴직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내용 입력합니다. 자, 지급을 언제 한다고요? 자, 퇴사는 9월 30일 했는데 지급은 10월 10일에 한다, 그지? 오케이. 10월 입력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이다, 그지? 1번 근로. 그 다음에 F2 버튼 눌러서 최유람 불러옵니다. 퇴직, 실제 퇴직한 겁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입니까? 실제 퇴직했다, 그지? 1. 퇴직 적어주고. 자, 귀속은 10월이 아니고 9월이더라, 그지? 9월. 영수일자는 지급일을 말한다, 그지? 10월 10일이라고 적어줍시다. 10월 10일 선택되지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퇴직 사유 적읍시다. 퇴직 사유 선택해야 되는데 자발적 퇴직이랍니다. 자발적 퇴직 기본 세팅 값이 자발적 퇴직이다, 그지? 요거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기산일, 입사일은 2005년 12월 1일 이미 사원등록 메뉴에 입력돼 있다 보니까 자동 끌려오고, 퇴사일 입력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끌려오고 있다, 그지? 퇴사일. 자, 2020년 9월 30일. 자, 이제 그지? 기산일, 입사일 똑같을 거고 퇴사일까지 자동으로 끌려온 상태고, 지급일 확인하면 된다. 10월 귀속연도를 10월로 하다 보면 10월 31일로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10월 10일이니까 고쳐야 된다, 그지? 이거를 2020 10월 10일로 수정. 됐습니까? 그래서 자, 영수일자 요거, 그지? 지급일자하고 똑같이 잘 수정해야 되겠고, 기속연을 요것도 제대로 수정해야 되겠고, 뭐 이런 작업. 자발적 퇴직이 맞는지 요거 잘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한 것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퇴직금 적어줍시다. 과세 퇴직급여 얼마요? 7,430만 원. 74300000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럴지 소득세가 자동 쫙 계산되고 그 금액의 10% 지방소득세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난 거고, 참고로 세액 계산 탭 눌러보면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다, 그지?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 소득세 계산 내역이 쭉 이렇게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했고 메뉴 닫고, 자,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작업합시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을 10월에 했더라, 그지? 10월부터 10월 하면 조금 전 작업 내용, 최유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동 표시되고요. 오케이, 메뉴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네.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4번 전반부 풀어봤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